개경의 거리는 끊임없이 쏟아지는 차가운 빗줄기에 젖어 검게 타버린 거대한 짐승의 가죽처럼 번들거리고 있었다. 화려한 청기와 지붕 아래로 뚝뚝 떨어지는 빗소리는 마치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백성들의 곡소리처럼 도성 전체를 뒤덮었고, 최충이의 사병들이 내뿜는 서슬퍼런 살기는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거대한 저택의 웅장한 대문 앞에는 누더기를 걸친 초라한 사내 하나가 짐짝처럼 버려져 있었는데, 그의 눈동자에는 아무런 생기도 없었으나 그 심연과도 같은 어둠 속에는 오직 죽음만을 갈구하는 차가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이 비천한 놈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여기까지 기어들어온 것이냐. 군관의 거친 발길질이 사내의 옆구리를 강타하자 쿨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검붉은 핏덩이가 빗물 섞인 바닥에 쏟아졌다. 사내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그저 잘린 혀의 밑동을 강하게 짓씹으며 밀려오는 고통을 심장 속으로 억누르고 있었다. 10년 전 가문이 멸문지화의 참변을 당하던 그날 밤, 그는 스스로 혀를 끊어내며 침묵을 맹세했고, 그날부터 그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정의감 대신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복수심만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군관은 바닥에 쓰러진 사내의 머리채를 거칠게 휘어잡으며 비웃음을 흘렸고, 주변에 서 있던 병졸들은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찾은 듯 키득거리며 사내의 몰골을 조롱하기 바빴다. 말도 못하는 벙어리 주제에 이런 곳까지 구걸하러 오다니 목숨이 아깝지도 않은 모양이구나. 군관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울려 퍼졌지만 사내의 시선은 오직 저택 깊숙한 곳의 본당만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병졸 하나가 사내의 품속을 난폭하게 뒤적이기 시작하자 악취가 진동하는 누더기 안쪽에서 낡은 가죽 주머니 하나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진흙탕 속에 처박힌 주머니가 벌어지며 그 안에서 구리 빛깔로 은은하게 빛나는 마패가 모습을 드러냈고, 그것을 확인한 군관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크게 일렁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분명히 왕실의 직인이 찍힌 암행어사의 인장이 아니더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왕의 사냥개가 어찌하여 이 천한 벙어리의 품에서 나오는 것이지. 군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며, 당황한 그가 허리춤에 칼자루를 움켜쥐는 순간 사내의 몸을 감싸고 있던 기류가 기괴하게 뒤틀리며 주변의 빗방울들을 사방으로 튕겨내기 시작했다. 사내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색의 진기는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거리며 대지를 잠식해 나갔고, 그의 텅 빈 눈동자에는 10년간 닦아온 마공의 정수인 칠교마 심결의 첫 번째 기운이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다. 고통을 잊고 감각을 극대화하는 망언의 경지가 펼쳐지자 사내의 귀에는 빗소리 너머로 병졸들의 심장 박동 소리와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의 진동음까지도 선명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죽여라, 이놈은 필시 반역의 무리가 보낸 첩자일 것이다. 군관의 비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내의 신형은 마치 환영처럼 흐릿해졌고, 허공에는 단 한 줄기의 서늘한 검광만이 빗줄기를 가르며 잔인하게 그어졌다. 첫 번째, 병졸의 목에서 뿜어져 나온 선혈이 차가운 빗물과 섞여 공중에 흩뿌려졌으나 사내의 손에는 그 어떤 무기도 들려있지 않았다. 그는 오직 마공으로 강화된 손가락 끝을 칼날처럼 휘둘러 인간의 가슴팍을 종이장처럼 찢어발겼고, 일격에 심장이 파괴된 병졸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처럼 움직이는 사내의 몸짓에는 망설임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와 살점이 터져나가는 불쾌한 파편음이 어둠 속을 가득 메웠다. 마귀다. 이놈은 사람이 아니라 피의 굶주린 마귀란 말이다. 공포에 질린 군관이 뒷걸음질을 쳤지만 이미 사내의 손은 그의 목덜미를 강하게 쥐고 있었다. 사내는 군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잘린 혀 대신 끓어오르는 살기를 눈빛에 담아 전했고, 군관의 목뼈는 허무하게 으스러지며 그의 마지막 단명마저 빗소리 속으로 사라져갔다. 10여 명의 사병들이 시체가 되어 바닥에 뒹구는 데 걸린 시간은 눈 깜빡할 사이였으며, 사내는 피칠갑이 된 손을 빗물에 씻어내며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택의 지붕 위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그림자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왕실 비밀 조직인 어둠의 파수꾼 소속의 고수였다. 칠교마, 심결이라니. 50년 전 강호에서 사라졌던 그 금지된 마공이 어찌하여 다시 세상에 나타난 것이란 말이냐. 그림자는 자신의 존재가 발각되었음을 깨닫고 급히 몸을 날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만 사내는 그를 쫓지 않고 그저 자신의 손바닥에 새겨진 마도의 문양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한 번 발을 들인 이상 절대 되돌아갈 수 없는 파멸의 길이었으나 그는 자신의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서라도 이 썩어빠진 세상을 피로 씻어내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저택의 거대한 대문은 이제 아무런 방비 없이 열려 있었고 사내는 천천히 한 걸음을 내디디며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무거운 발소리를 개경의 대지에 새겨 넣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시작입니다. 마음속으로만 외치는 그 목소리는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도 크고 묵직하게 그의 가슴을 울리고 있었다. 성내의 종소리가 멀리서 은은하게 울려 퍼졌으나 그것은 평화의 신호가 아니라 곧 다가올 거대한 비바람을 예고하는 불길한 장송곡과도 같았다. 사내의 뒤편으로 쓰러진 시체들 사이에서 스며나온 혈수가 빗물을 타고 하수도로 흘러들며 도성의 밑바닥을 검게 물들였고 그는 오직 앞만을 향해 나아갔다. 이제 개경의 밤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며 벙어리 어사가 휘두르는 무명의 검은 탐관오리들의 목을 치기 위해 끊임없이 번뜩일 것이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사내의 고독한 등을 두드렸고 그는 마치 거대한 어둠 그 자체가 된 것처럼 저택의 깊은 심연 속으로 흔적도 없이 스며들었다. 도성의 벽맞이 휘소에서는 급박한 전령의 소리가 울려 퍼졌고 살해당한 군관과 사병들의 소식이 순식간에 권력자들의 귀에 들어갔으나 누구도 범인의 정체를 감히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오직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옛 암행어사의 망령이 돌아왔다는 흉흉한 소문만이 빗소리를 타고 저잣거리에 은밀하게 퍼져나갈 뿐이었다. 최충희의 집무실 한편에서 이 보고를 들은 한 노인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의 눈에는 이미 사내의 운명을 예견한 듯한 기괴한 광채가 서려 있었다. 결국 돌아왔구나. 스스로 혀를 자르고 지옥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그 어린아이가 이제는 칼이 되어 돌아왔어. 사내는 어두운 골목 끝에 멈춰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내면에서 요동치는 마귀를 진정시키려 애썼으나 첫 번째 사륙의 흥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는 이미 평범한 인간의 것보다 훨씬 뜨겁고 진한 자윳빛으로 변해 있었으며 이는 마공이 이미 그의 육신 깊숙한 곳까지 뿌리를 내렸음을 의미했다. 10년의 세월 동안 오로지 오늘만을 위해 견뎌온 수치와 고통들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 지나갔고 그는 다시 한번 차가운 빗물로 얼굴을 적시며 이성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겨우 이 정도의 피로는 갈증을 채울 수 없다. 그는 가슴팍에 숨겨둔 마패의 차가운 촉감을 느끼며 자신이 짊어진 책임과 증오의 무게를 다시금 되새겼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사라진 그림자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왕의 사냥개였던 과거의 영광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으나 이제 그는 왕조차도 두려워할 법한 마도의 지배자로 거듭나고 있었다. 개경의 밤은 더욱 깊어만 갔고 비구름에 가려진 달빛조차 그의 살기를 두려워하듯 구름 뒤로 꼭꼭 숨어버린 채 대지를 외면하고 있었다. 그렇게 벙어리 어사의 첫 번째 사냥은 끝이 났고 그것은 동시에 거대한 제국을 뒤흔들 피의 소용돌이의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했다. 개경의 좁고 어두운 골목을 벗어난 무영은 자신의 거처인 버려진 사당으로 돌아와 가쁜 숨을 몰아쉬며 10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동굴 속에서 스승이라 불리던 혈마검서는 그에게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가혹한 수련을 강요했고 무영은 잘린 혀의 고통을 잊기 위해 매일같이 쏟아지는 폭포수 아래에서 수천 번의 칼질을 반복해야만 했다. 바닥에 떨어진 낙엽들이 물결에 휩쓸려 가기 전에 단 한 장도 놓치지 않고 칼날 끝으로 꿰어내야 하는 기괴한 수련은 처음에는 무의미해 보였으나 그것이 바로 공간의 흐름을 읽는 만원의 기초임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칠교마심결의 정수를 체득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체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가부좌를 틀고 앉아 혈관을 타고 흐르는 마기의 진동에만 집중하며 육신의 감각을 하나둘씩 지워나갔다. 스승은 무영이 고통에 몸부림칠 때마다 자비 없는 회초리로 그의 등을 내리치며 오직 침묵만이 진정한 힘을 낳는다는 사실을 머릿속이 아닌 뼛속 깊이 새겨 넣었고, 무영은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며 점차 인간이 아닌 한 자루의 흉기가 되어갔다.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먼저 자신을 버려라. 네가 가진 모든 감정을 마귀에게 먹이로 던져줄 때 비로소 너는 무명의 검이 될 것이다. 스승의 그 차가운 목소리는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고, 무영은 피로 물든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며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평범한 인간의 삶을 기꺼이 작별하기로 다시금 굳게 맹세했다. 사당의 낡은 바닥에 앉아 내공을 정리하던 무영은 문득 창밖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기척에 눈을 떴고, 그것은 과거 자신의 집안에서 부리던 하인이자 지금은 흑면방의 정보원이 된 월향의 신호임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는 소리 없이 창문을 넘어 밤의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으며 개경에서 가장 화려한 기루인 만월각의 비밀 통로를 향해 그림자처럼 빠르게 몸을 날려 소리 없는 질주를 시작했다. 만월각 내부에 들어서자 화려한 비단 옷차림의 사내들과 기녀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소란스러웠으나 무영은 그 모든 소음을 단번에 차단한 채 오직 월향이 기다리고 있는 밀실의 위치만을 감각적으로 찾아냈다. 촛불 하나만이 간신히 방안을 밝히고 있는 밀실에서 무영을 맞이한 월향은 10년 만에 마주한 주인의 처참한 몰골에 입을 막으며 눈물을 흘렸지만, 무영은 그 어떤 표정의 변화도 없이 차가운 눈빛으로 정보를 요구했다. 도련님 정말 살아 계셨군요. 비록 말씀은 못하시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의 기계를 그대로 간직하고 계시니 죽은 대감님께서도 지하에서 통곡하고 계실 것입니다. 월향은 떨리는 손으로 소매 안에서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무영에게 건넸고, 거기에는 개경을 도탄에 빠뜨린 12의회의 명단과 그들의 은밀한 이동 경로가 상세히 적혀 있어 무영의 복수심을 강하게 자극했다. 무영은 두루마리를 훑어보며 첫 번째 목표인 탐관오리 박길수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강하게 짓눌렀고, 그 순간 그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온 차가운 살기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며 촛불의 불꽃을 힘없이 흔들어 놓았다. 박길수는 10년 전 무영의 아버지를 배신하고 가문의 재산을 가로챈 주범 중 하나였기에 무영의 가슴 속에서는 끓어오르는 증오의 불꽃이 다시금 거세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때 갑자기 복도 끝에서 가야금 소리가 툭 하고 끊어지는 불길한 파열음이 들려왔고, 무영은 본능적으로 누군가 이 방의 대화를 엿듣고 있음을 직감하며 손을 뻗어 벽에 걸린 낡은 국꽃 검을 움켜잡았다. 문 밖의 그림자는 찰나의 순간에 몸을 날려 도망치려 했으나 칠교마 심결의 이성인 청풍의 경지에 도달한 무영의 감각은 이미 도망자의 심장 박동 소리를 정확하게 포착하여 그의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다. 무영은 문을 박차고 나가 허공을 가르는 신속한 보법으로 자객의 뒤를 쫓았으며, 그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온 자색의 검기는 어두운 복도를 일순간에 가로지르며 도망치던 자객의 다리 힘줄을 정확하게 끊어버렸다. 바닥에 쓰러진 자객은 고통의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무영은 어느새 그의 눈앞에 나타나 차가운 칼날을 목에 들이대며 침묵을 강요했고, 자객의 눈동자에는 죽음의 공포가 서서히 차오르며 온몸을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다. 무영은 자객의 품을 뒤져 최충희의 가문 문양이 새겨진 암기를 찾아냈고, 이를 통해 12의회가 이미 자신들의 뒤를 쫓는 암행어사의 생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살려달라는 눈짓은 하지 마라. 내 주인이 저지른 죄의 대가는 오직 내 놈의 목숨으로만 치를 수 있을 것이니라. 무영은 소리 없는 눈빛으로 자객에게 최후를 고한 뒤 단번에 그의 목숨을 끊어버렸다. 싸늘한 시체를 뒤로 한 채 다시 밀실로 돌아온 무영은 월향에게 조용히 떠날 것을 명하며 자신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으며 이제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사냥을 위해 자신의 검을 다시 한번 예리하게 다듬었다. 박길수는 내일 밤 자신의 저택에서 대규모 연회를 열어
권력자들과의 결속을 다질 계획이었고, 무영은 그 연회를 피해 축제로 만들기로 결심하며 차가운 달빛 아래서 자신의 복수, 계획을 하나씩 정교하게 설계해 나갔다. 무영의 심장 속에서 소용돌이치는 마귀는 이제 그의 육신을 넘어 주변의 대기까지 침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곧 개경 전체를 뒤덮을 거대한 재앙의 전조와도 같았다. 훈련 중 익혔던 낙엽괴기 수련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수많은 적진 한가운데서 오직 목표물만을 정확히 타격하는 암살의 정수로 승화되어 무영의 머릿속에서 수천 번의 가상, 전투로 재현되며 그의 살기를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정의를 수호하는 관리도, 가문의 복수를 꿈꾸는 연약한 청년도 아닌, 오직 어둠 속에서 죄인들의 목을 수확하는 사신 그 자체가 되어 박길수의 저택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빗줄기는 멈추었으나 밤 공기는 더욱 차갑게 식어 무영의 폐부 깊숙한 곳까지 시리게 만들었고, 그는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증오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며 묵묵히 전진했다. 박길수의 저택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풍악 소리와 탐욕스러운 웃음소리는 무영의 살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었으며, 그는 자신의 등 뒤에 매달린 검손잡이를 꽉 쥐며 10년간 묵혀온 침묵의 외침을 토해낼 준비를 마쳤다. 이제 곧 화려한 조명 아래서 춤추던 권력자들의 고개는 하나둘씩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며, 그들이 마시던 값비싼 술은 자신들의 목에서 뿜어져 나온 뜨거운 선혈로 대체될 운명에 처해 있었다. 무영은 저택의 가장 높은 지붕 위로 가볍게 몸을 날려 연 회장의 전경을 내려다보았고, 그의 눈동자에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자들의 비참한 미래가 잔인한 환영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박길수의 저택은 개경의 밤을 집어삼킬 듯이 화려한 등불들로 가득 차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산의 진미의 향기와 탐욕스러운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도성 밖의 백성들은 굶주림에 지쳐 서로의 살을 파먹는 지옥 같은 현실 속에 살고 있었으나, 이곳은 마치 다른 세상인 듯 금박을 입힌 기둥과 옥으로 장식된 가구들이 즐비했다. 무영은 얼굴에 검댕을 묻히고 허름한 하인의 옷을 입은 채 술상을 나르는 무리 속에 섞여 들어갔으며, 그의 손에는 수천 명의 원한이 담긴 독주 대신 차가운 살기가 서린 술병이 들려 있었다. 연회장 중앙에서는 박길수가 비단 옷자락을 휘날리며 술잔을 높이 치켜들고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아첨을 일삼는 관리들이 모여 권력의 단맛에 취해 비열한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자, 마시자. 이 술은 저 멀리 서역에서 건너온 진귀한 것이니 오늘 밤은 나라의 걱정 따위는 잊고 오직 즐거움에만 빠져보자꾸나. 박길수의 오만한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무영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요동치는 마귀를 억누르며 천천히 그의 등 뒤로 다가갔고, 그의 눈동자에는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연회장 전체를 잠식하기 시작했다. 무영이 술을 따르기 위해 박길수의 곁에 서자 순간적으로 공기의 흐름이 미세하게 바뀌었으며, 박길수의 전담 호위무사이자 거구의 사내인 곽두철이 본능적으로 칼자루를 움켜쥐며 무영을 노려보았다. 곽두철은 수많은 전장을 누빈 백전노장답게 무영의 평범해 보이는 몸짓 뒤에 숨겨진 서늘한 기운을 포착했고,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무영의 얼굴을 낱낱이 훑으며 살기를 뿜어내기 시작했다. 이놈, 처음 보는 얼굴이로구나. 어디서 들어온 하인이기에 이토록 불길한 기운을 풍기는 것이냐. 곽두철의 묵직한 물음이 연 회장의 소란을 뚫고 무영의 귓가를 날카롭게 자극했다. 무영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여 혀가 없음을 보여주며 비굴한 표정을 지어 보였으나, 그의 내면에서는 이미 칠교마심결의 제2공인 청풍의 경지가 발동되어 주변 모든 적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다. 바람의 흐름을 읽고 미세한 진동조차 놓치지 않는 감각은 연 회장 구석구석에 배치된 암살자들의 숨소리와 화살촉이 공기를 가르기 직전의 긴장감까지도 무영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해 주었다. 곽두철이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손을 뻗어 무영의 어깨를 잡으려던 찰나, 무영은 쥐고 있던 술병을 바닥에 내던지며 전광석화와 같은 몸놀림으로 박길수의 심장을 향해 손끝을 뻗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연 회장에서
곽두철은 등에 메고 있던 거대한 대도를 뽑아 휘둘렀고 무영은 청풍의 감각을 이용해 종이장 한 장 차이로 대도의 궤적을 피하며 적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대도가 바닥을 내리치며 굉음과 함께 돌바닥이 박살났으나 무영은 이미 공중에서 한 바퀴를 돌아 박길수의 목덜미를 노리는 치명적인 검기를 손가락 끝에서 뿜어내고 있었다. 주변에 포진해 있던 궁수들이 일제히 시위를 놓았지만 무영은 공기의 흐름을 타고 비틀거리듯 움직이며 수십 발의 화살을 유령처럼 흘려보냈고 그 모습은 마치 죽음의 무희가 춤을 추는 듯했다. 내 놈이 감히 이곳이 어디라고 발을 들이느냐. 죽어라. 곽두철은 노호성을 지르며 대도를 수평으로 휘둘러 무영의 허리를 끊으려 했으나 무영은 마기를 발등에 집중해 대도의 옆면을 밟고 허공으로 솟아올랐다. 공중에서 몸을 뒤튼 무영은 칠교마심결의 회전력을 이용해 낙하하며 곽두철의 어깨를 강하게 내리쳤고 마기에 침식된 타격은 강철 같은 근육을 뚫고 뼈를 으스러뜨리는 소름 끼치는 파편음을 만들어냈다. 곽두철은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그 사이 무영은 공포에 질려 탁자 밑으로 숨으려던 박길수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다. 박길수는 자신의 목에 닿은 차가운 기운에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살려달라는 애원의 눈빛을 보냈으나 무영의 눈에는 오직 10년 전 불타던 가문의 잔상과 억울하게 죽어간 부모님의 얼굴만이 가득했다. 무영은 잘린 혀의 고통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박길수의 가슴팍에 마기를 주입했고 그 힘은 박길수의 오장육부를 순식간에 뒤틀어 놓으며 그에게 생지옥의 고통을 선사하기 시작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입만 벙긋거리는 박길수의 모습은 10년 전 혀를 잘리고 울부짖던 무영의 모습과 기묘하게 겹쳐 보였으며 무영은 냉혹하게 그의 생명줄을 끊어버렸다. 박길수의 시신이 바닥에 굴러떨어지자 무영은 그의 가슴팍에 손가락을 담가 뿜어져 나온 선혈로 바닥에 큼지막하게 암행어사 출두라는 글자를 새겨 넣었고 이는 곧 개경 전체에 전달될 공포의 전령이 되었다. 연회장에 남아있던 관리들은 공포에 질려 사방으로 흩어졌으며 무영은 쓰러진 곽두철의 대도를 발로 차 먼 곳으로 치워버린 뒤 유유히 열려진 창문을 향해 몸을 날렸다. 뒤늦게 들이닥친 경비병들이 그를 쫓으려 했으나 무영은 이미 어둠 속으로 스며들어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으며 오직 피비린내만이 연회장의 화려했던 조명 아래 무겁게 가라앉아 있을 뿐이었다. 무영은 저택의 지붕 위에서 잠시 멈춰서서 피로 물든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고 그곳에는 인간의 온기 대신 마도의 서늘한 기운만이 감돌고 있었으나 그의 가슴속 응어리는 아주 조금 풀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첫 번째 사냥은 성공적이었지만 이제 12의회의 나머지 거물들이 자신을 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다. 차가운 밤바람이 무영의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지나갔고 그는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자신의 눈동자를 숨긴 채 다음 목표를 향해 개경의 그림자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져갔다. 개경 전역이 박길수의 참혹한 죽음으로 인해 거대한 공포에 휩싸였으며 12의회의 수장인 최충희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고를 들으며 분노로 몸을 떨고 있었다. 감히 암행어사의 인장을 내걸고 권력의 핵심을 도륙한 자가 누구인지 밝혀내기 위해 그는 왕실 소속의 비밀 처단 조직인 안자위의 최정예 사수들을 소집하여 도성 전체를 뒤잡기 시작했다. 밤마다 지붕 위를 누비는 검은 그림자들은 이미 도망자의 흔적을 쫓아 짐승처럼 냄새를 맡고 있었고 무영은 자신이 쉴 틈조차 주지 않는 적들의 집요한 추격을 온몸으로 느끼며 다시 한번 검자루를 꽉 쥐었다. 무영이 몸을 피신해 있던 폐가 근처의 대기가 기괴하게 일렁이기 시작하더니 8줄기의 검은 비단끈이 허공을 가르며 그의 사지를 투자매기 위해 뱀처럼 날아들었다. 그것은 안자위가 자랑하는 비전의 포박술이자 살상진법으로 한번 걸려들면 뼈와 살이 분리될 때까지 조여드는 잔인한 무공이었으나 무영은 이미 청풍의 감각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고 있었다. 어디서 쥐새끼처럼 숨어있나 했더니 드디어 꼬리를 잡았구나. 오늘 내 놈의 목을 베어 대감님의 영전에 바치리라. 우두머리 살수의 냉혹한 외침이 들림과 동시에 무영의 전신에서
자색의 마귀가 폭발적으로 분출되었다. 무영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요동치는 마귀를 억지로 끌어올려 칠교마심결의 제사공인 이살의 경지를 발동시켰고 그의 신형은 찰나의 순간에 8개의 잔상을 남기며 사방으로 흩어졌다.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속도로 이동하는 탓에 그의 전신에서는 핏줄이 터져나가며 검붉은 혈무가 안개처럼 피어올랐으나 무영은 고통조차 잊은 채 그림자 사이를 종횡무진으로 누비며 적들의 목을 겨냥했다. 실체가 없는 잔상에 당황한 안자 위의 살수들이 비단 끈을 거두어 들이려 했지만 무영의 검은 힘이 그들의 목덜미를 지나쳤고 허공에는 오직 서늘한 검명만이 메아리치며 죽음의 전령을 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안자 위의 정의 고수들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으며 그들은 동료의 죽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명력을 연소시키는 금지된 비수를 사용하여 무영의 퇴로를 더욱 단단하게 차단해왔다. 무영은 무리한 마공 사용으로 인해 단전이 타들어가는 듯한 자결감을 느꼈고 입가로 흘러내리는 진한 자색의 피를 닦아내며 흐릿해지는 시야를 억지로 붙잡기 위해 자신의 허벅지를 칼끝으로 강하게 찔렀다. 독종이로구나. 그 정도 부상을 입고도 여전히 살기를 내뿜다니. 과연 혈마검선의 제자답다만 이곳이 바로 내 놈의 무덤이 될 것이다. 살수의 우두머리가 비웃으며 최후의 일격을 준비했다. 안자 위에 우두머리가 휘두르는 쌍검이 무영의 어깨를 스쳐 지나가며 깊은 자상을 남겼고 뿜어져 나온 선혈이 차가운 기와지붕 위를 붉게 물들이며 기괴한 소리를 내며 흘러내렸다. 무영은 밀려오는 빈혈 증세에도 불구하고 칠교마심결의 핵심인 마귀를 칼날 끝에 집중시켜 공간 자체를 가르는 듯한 일격을 날렸으며 이는 살수의 쌍검을 단번에 부러뜨리고 그의 가슴팍을 찢어발겼다. 비명과 함께 바닥으로 고꾸라진 적들을 뒤로 한 채 무영은 비틀거리며 성벽 끝으로 향했으나 이미 수십 명의 궁수들이 그를 겨냥하여 시위를 팽팽하게 당기고 있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화살비가 쏟아지는 순간 무영은 마지막 남은 내력을 폭발시켜 자신의 신형을 비틀며 절벽 아래의 짙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고 차가운 바람이 귓가를 스쳐 지나가는 감각만을 남긴 채 의식을 잃어갔다. 추락하는 그의 신형을 바라보며 병사들은 환호성을 질렀지만 무영은 바닥에 닿기 직전 누군가 자신의 팔을 낚아채는 묵직한 힘을 느꼈고 그 힘은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단단하고도 따뜻했다. 희미하게 떠진 그의 눈동자에는 낡은 도포를 걸친 노인의 뒷모습이 보였으며 그가 내뿜는 정순한 기운은 무영의 내면에서 날뛰던 마귀를 순식간에 잠재우며 평온을 가져다 주었다. 정신을 차린 무영이 눈을 떴을 때 그는 이름 모를 동굴 안에 따뜻한 모닥불 앞에 누워 있었고 자신의 상처들이 정성스럽게 치료되어 있음을 발견하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주변을 살폈다. 모닥불 너머에는 허름한 차림의 사내가 앉아 있었는데 그는 무영이 그토록 증오하던 왕실의 문양이 새겨진 가락지를 만지작거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깨어났느냐? 내 놈이 휘두르는 검에서 10년 전 죽은 내 충신의 향기가 나기에 차마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구나. 사내의 목소리는 비록 낮았으나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왕의 위엄이 서려 있어 무영을 경악게 했다. 그 사내는 바로 권신들에게 밀려나 미치광이 행세를 하며 목숨을 부지하고 있던 고려의 국왕이었으며 그는 이미 무영의 정체가 과거 암행어사 한무영임을 간파하고 있었다. 왕은 무영의 잘린 혀를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자신 역시 이 썩어 빠진 나라를 바로잡고 싶었으나 힘이 없어 숨어 지내야만 했던 비참한 세월을 담담하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무영은 왕의 진심 어린 고백에 차가웠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을 느꼈으며 자신이 갈고 닦은 마공이 어쩌면 이 나라를 구할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왕은 무영에게 칠교 마심결이 본래 왕실의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비전 무공이었으나 반역자들에 의해 유출되었음을 알려주었고 이를 완벽하게 제어하기 위해서는 마귀에 침식된 심장을 정화할 영약이 필요함을 덧붙였다. 내 비록 이름뿐인 왕이나 내 놈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리겠다. 이 영약을 마시고 진정한 마도의 주인이 되어 저 가증스러운 12의회의 목을 베어 오너라.
왕이 건넨 작은 병 속에는 영롱한 빛을 내뿜는 액체가 담겨 있었고, 무영은 그것을 받아들며 복수를 넘어선 새로운 사명을 자신의 영혼에 깊이 새기기 시작했다. 동굴 밖으로는 여전히 안자위의 수색대가 횃불을 밝히며 무영의 흔적을 쫓고 있었으나, 왕의 비밀 통로 덕분에 무영은 안전하게 몸을 추스르며 다음 단계의 수련에 매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얻게 되었다. 무영은 왕이 준 영약을 마시며 전신을 타고 흐르는 새로운 기운을 만끽했고, 그동안 마공으로 인해 손상되었던 경맥들이 순식간에 회복되며 더욱 강력한 위력을 내뿜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복수자가 아닌 왕의 밀명을 수행하는 어둠의 집행자로 거듭나고 있었으며, 개경의 밤은 다시 한번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를 예고하며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다. 무영은 동굴 벽에 자신의 결의를 다지는 글귀를 새겨 넣으며 10년 전에 나약했던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대의를 위해 칼을 휘두르는 마신이 되겠노라 다짐하며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왕은 떠나는 무영의 뒷모습을 보며 소리 없는 응원을 보냈고, 이제 두 사람의 운명을 개경의 운명과 하나로 엮여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무영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서늘한 살기가 서리며 대지를 얼려버렸고, 그는 이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12의회의 본거지를 향해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질주하며 복수의 종지부를 찍을 준비를 마쳤다. 절벽 위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안자위의 부대장은 무영의 기운이 이전보다 훨씬 강력해졌음을 직감하며 부하들에게 전원결사 항전을 명령했으나, 이미 무영의 검기는 그들의 심장을 겨냥하고 있었다.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한 줄기 자색의 광조는 마치 몰락해가는 제국의 마지막 비명처럼 처절하게 빛났고, 무영은 그 빛을 따라 자신의 운명이 이끄는 곳으로 거침없이 나아갔다. 이제 개경의 하늘은 피로 물들 준비를 마쳤으며, 벙어리 어사의 침묵은 가장 잔인하고도 아름다운 선율이 되어 탐관오리들의 영혼을 사정없이 찢어밟길 것이었으며, 그 서막은 이미 올랐다. 무영은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스승의 목소리를 다시금 떠올리며 진정한 무의 경지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노라 다짐했고, 그의 검끝에서는 이승의 것이 아닌 기괴한 울음소리가 터져나오며 적들을 위협했다. 수천 명의 적군이 앞길을 가로막는다 해도 그는 이제 두렵지 않았으며, 오직 자신의 손에 들린 검과 가슴 속에 품은 왕의 성지만이 그를 인도하는 유일한 등불이 되어주었다. 그렇게 무영은 다시 한번 개경의 심장부를 향해 소리 없는 진격을 시작했고, 그의 뒤편으로는 오직 차가운 안개만이 자욱하게 깔려 적들의 시야를 가린 채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동굴 안에서 무영을 보내고 홀로 남은 왕은 자신의 손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언젠가 올 그날을 위해 다시 미치광이의 가면을 썼고, 그의 눈동자에는 무영이 가져올 승리에 대한 확신이 서려 있었다. 두 남자의 은밀한 거래는 역사의 기록에는 남지 않겠지만, 그들이 만들어낼 새로운 시대는 분명히 핏빛으로 물든 개경의 대지 위에서 찬란하게 피어날 것이며, 무영은 그 길에 선두에 서서 칼춤을 출 것이었다. 이제 복수의 시간은 정점으로 치닫고 있었으며, 12의회의 몰락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필연적인 운명이 되어 그들의 목을 서서히 조여가며 공포의 진혼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지하 밀실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으며, 무영은 자신을 구한 사내가 다름 아닌 고려의 국왕이라는 사실에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광인 행세를 하며 권신들의 눈을 속여온 왕은 이제 더 이상 흐리멍덩한 눈빛이 아니었으며, 그가 내뿜는 정순하고도 서늘한 기운은 지하실의 습한 공기를 단숨에 정화하고 있었다. 무영은 잘린 혀의 고통을 무릅쓰고 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새기며 자신의 신분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고, 왕은 그 처절한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무영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대의 아비는 이 나라의 가장 충성스러운 칼이었으나 간신들의 모함에 의해 역적으로 몰려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으니 이는 짐의 무능함이 빚어낸 비극이다. 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10년간 묵혀온 서슬,
퍼런 복수심과 국정을 바로잡겠다는 강한 의지가 서려 있어 무영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다. 무영은 왕이 건넨 낡은 서책을 펼쳐들었으며 그 안에는 칠교마심결의 진정한 기원과 그것이 단순한 마공이 아닌 왕실을 수호하기 위한 절세의 비전이었음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그의 눈동자를 경악으로 가득 채웠다. 왕은 무영에게 12의회의 수장 최충희가 조만간 국왕을 폐위시키고 스스로 옥좌에 오르려 한다는 충격적인 음모를 전하며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강조했다. 최충희는 이미 북방의 군벌들과 내통하여 대규모 사병을 개경 근처로 집결시키고 있었으며 궁궐 내의 금군들조차 이미 그의 은밀한 손길에 포섭되어 왕의 생명은 풍전등화에 위기에 처해 있었다. 무영은 왕의 절박한 요청을 들으며 자신의 복수가 단순히 개인의 원한을 갚는 것을 넘어 이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중대한 대업임을 깨닫고는 무거운 고개를 깊게 숙여 충성을 맹세했다. 밀실의 벽면에는 12의회 거물들의 은신처와 그들이 관리하는 사병들의 배치도가 정교하게 그려진 지도가 걸려 있었고 무영은 그 정보를 하나하나 뇌리에 새기며 다음 사냥을 준비했다. 왕은 무영의 손에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비밀 인장을 쥐어주며 이것이 마지막 암행어사의 명분임을 일깨워 주었고 무영은 인장의 차가운 촉감을 느끼며 자신의 어깨에 지워진 책임의 무게를 실감했다. 무영의 몸 안에서 흐르는 자색의 마기는 왕이 전해준 왕실의 비기인 태극정원 결과 공명하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교하고도 강력한 힘으로 승화되어 그의 경맥을 타고 힘차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제 돌아가라. 그대가 다시 궁의 문을 두드릴 때는 저 간신들의 목을 들고 와야 할 것이며 짐은 그때까지 미친 왕의 가면을 쓰고 피눈물을 삼키며 그대를 기다리고 있겠노라. 왕의 단호한 명령에 무영은 소리 없는 눈빛으로 대답을 대신하고는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려 지하 밀실을 빠져나와 차가운 밤 공기가 감도는 개경의 거리로 나섰다. 도성 곳곳에는 여전히 안자위의 수색대들이 횃불을 밝히며 무영을 찾고 있었으나 그는 이제 이전의 도망자가 아닌 사냥꾼의 자세로 그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적진의 심장부로 향하는 최단 경로를 탐색했다. 최충희의 저택에서는 이미 반역을 위한 마지막 연회가 열리고 있었으며 그곳에 모인 12의회의 거물들은 장차 자신들이 누릴 권력의 꿈에 부풀어 서로의 잔을 부딪히며 비열한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최충희는 거만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국왕의 폐위 일자를 확정짓는 문서를 훑어보고 있었으며 그의 곁에는 안자위의 총수이자 일격 필살의 자객으로 알려진 흑영이 그림자처럼 서서 살기를 내뿜었다. 무영은 저택의 지붕 위에 소리 없이 내려앉아 연회장의 동태를 살피며 칠교마 심결의 제호공인 단혼의 경지를 훈비했고 그의 눈동자는 이제 인간의 빛을 잃고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갑자기 저택 내부의 조명들이 일제히 꺼지며 연회장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고 당황한 관리들이 비명을 지르는 가운데 무영의 신형이 허공에서 유령처럼 강림하며 첫 번째 희생자의 목을 텄다. 단혼의 경지는 상대의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단번에 파괴하는 극악무한 무공이었기에 무영의 검이 지나가는 곳마다 적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영혼이 뽑혀 나간 듯한 표정으로 고꾸라졌다. 최충희는 당황하여 흑영을 앞으로 내세웠으나 무영의 검기는 이미 흑영의 방어막을 뚫고 그의 가슴팍에 깊은 자상을 남기며 연회장을 피해 소용돌이로 몰아넣기 시작했다. 흑영은 자신의 명줄이 끊어질 위기에 처하자 금지된 주술을 사용하여 신체를 거대화하며 무영에게 달려들었지만 무영은 이미 왕실의 비기를 더해 진화한 보법으로 그의 공격을 가볍게 흘려보냈다. 무영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색의 광조는 어둠 속을 가르는 번개처럼 번뜩이며 12의회의 경비병들을 추풍 낙엽처럼 쓰러뜨렸고 연회장은 순식간에 시신들이 즐비한 생지옥으로 변해갔다. 최충희는 공포에 질려 비밀 통로로 도망치려 했으나 무영은 이미 그의 등 뒤로 나타나 차가운 칼날을 그의 목덜미에 갖다 대며 10년간 묵혀온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서늘한 기운을 전했다. 하지만 그 순간 저택의 지하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예상치 못한 강력한 기운이 솟구쳐 올랐고 무영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여 최충희를 놓아주고 뒤로 크게 물러나 방어, 자세를 취했다. 지하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최충희가 비밀리에 육성해온 괴인 부대였으며 그들은 인간의 이성을 잃고 오직 사륙만을 위해 개조된 전쟁 기계와도 같은 존재들이어서 무영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괴인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 자신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무영에게 달려들었고 무영은 다시 한번 마기를 폭발시켜 단혼의 검기를 부채꼴 모양으로 넓게 펼치며 적들의 파상공세에 정면으로 맞서기 시작했다. 무영은 괴인들의 목을 하나둘씩 베어 넘기면서도 최충희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으나 난전 중에 최충희는 이미 흑영의 호위를 받으며 황궁 방향으로 도주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갈았다. 최충희의 목적은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황궁을 점령하여 왕을 인질로 잡고 최후의 도박을 벌이려는 것이었기에 무영은 자신의 부상도 잊은 채 황궁을 향해 미친 듯한 질주를 시작했다.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무영의 신형 뒤로 괴인들의 끔찍한 울음소리가 메아리쳤고 개경의 거리는 이제 반역자들과 그들을 쫓는 사신 사이에 마지막 전쟁터로 변모하여 거대한 바적 피바람을 예고하고 있었다. 황궁의 정문 앞에서는 이미 최충희의 사병들과 금군들 사이에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었으며 무영은 그 혼란을 틈타 성벽을 타고 올라가 황제의 침전이 있는 강령전으로 소리 없이 침투했다. 강령전 내부에는 이미 최충희가 왕의 목에 칼을 들이댄 채 최후의 협박을 가하고 있었으며 무영은 문을 박차고 들어가며 자신의 존재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묵직한 검압을 방안 가득 채웠다. 여기까지로구나, 최충희. 내 놈의 탐욕이 빚어낸 이 피의 역사는 오늘 나의 검 아래서 그 종지부를 찢게 될 것이니 순순히 목을 내놓고 죗값을 달게 받거라. 무영은 말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대신하여 검끝으로 바닥에 강렬한 기운을 내뿜어 대지를 진동시켰고 그 소리는 마치 하늘의 벼락이 치는 듯한 굉음이 되어 반역자들의 고막을 찢어 발겼다. 최충희는 광기 어린 눈으로 무영을 노려보며 왕의 목을 더욱 세게 압박했지만 무영의 눈빛에는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으며 오직 단호한 처단 의지만이 서려 있어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제 개경의 운명은 이 작은 침전 안에서 벌어질 마지막 대결에 달려 있었고 무영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최후의 일격을 위해 칠교 마심결의 전력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개경 황궁의 정문인 광화문 앞은 이미 아비규환의 전장으로 변해 있었으며 하늘을 찌를 듯한 횃불의 불꽃들이 밤 공기를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수천 명의 금군과 반역군의 함성이 뒤섞여 대지를 진동시키는 가운데 무영은 단 한 자루의 검만을 쥐고 거대한 성벽 앞에 홀로 서서 적들의 바다를 응시했다. 그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색의 마기는 이제 주변의 산소마저 태워버릴 듯한 기세로 소용돌이치며 다가오는 병사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근원적인 공포를 심어주기 시작했다. 저놈은 사람이 아니다. 당장 화살을 퍼부어 살점을 도려내라. 수비대장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수백 발의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으나 무영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무영은 칠교 마심결의 제호공인 단혼의 경지를 극한으로 끌어올렸고 그의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온 붉은 안개가 순식간에 성문 앞 광장을 뒤덮으며 병사들의 시야를 가로막았다. 단혼의 진기는 적들의 고막을 뚫고 뇌수로 파고들어 가장 끔찍한 환상을 보게 만들었으며 공포에 질린 병사들은 서로를 적군으로 착각하여 아군에게 칼을 휘두르는 참극을 벌이기 시작했다. 비명과 통곡 소리가 광장에 가득 찼으나 무영은 오직 무심한 눈빛으로 그 아수라장을 헤치며 성문을 향해 묵묵히 걸어갔고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핏물이 파도처럼 갈라졌다. 이때 성문 위에서 거대한 폭풍과도 같은 기운이 수직으로 내리꽂히며 무영의 앞길을 가로막았는데 그것은 고려 제1의 무장이라 불리는 강충 장군이 내뿜는 정순한 강기였다. 강충은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비며 다져진 강철 같은 근육과 칠척에 달하는 거대한 대도를 휘두르며 무영의 마기를 정면으로 깨부수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내 비록 간신들의 명을 따르고 있으나
이 나라의 법도를 어지럽히는 마도의 괴수를 그냥 지나치게 할 수는 없구나. 오늘 여기서 내 놈의 사악한 숨통을 끊어버리겠다. 강충의 목소리는 성문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우렁찼다. 무영은 대답 대신 검끝을 낮게 깔며 청풍의 보법을 전개했고 찰나의 순간에 강충의 가슴팍을 향해 번개 같은 찌르기를 시도했으나 강충의 대도는 이미 무영의 검로를 예측한 듯 묵직하게 앞을 가로막았다. 강철과 강철이 맞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거대한 벼락이 치는 듯한 굉음이 되어 주변의 병사들을 멀리 튕겨냈으며 무영은 강충의 정순한 내공이 자신의 경맥을 타고 들어와 마기를 억누르는 것을 느끼며 신형을 뒤로 물러섰다. 두 고수의 기운이 충돌하며 발생한 충격파로 인해 성벽의 돌들이 부서져 내렸고 공기 중에는 타는 듯한 쇠냄새와 피비린내가 자욱하게 깔려 숨을 쉬기조차 힘들게 만들었다. 내 놈의 검술에는 억울함과 증오가 서려 있구나. 하지만 증오만으로는 진정한 대업을 이룰 수 없음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강충은 대도를 머리 위로 치켜들며 고려 왕실 정통 무공인 천강패도술의 초식을 전개했고 그의 주변으로는 눈부신 황금빛 기운이 서리며 무영의 자색, 마기를 조금씩 밀어내기 시작했다. 무영은 입가에 고인 자색의 피를 닦아내며 단전 깊숙한 곳에 숨겨진 마지막 마기의 핵을 건드렸고 그의 전신에서는 뼈가 뒤틀리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이전보다 몇 배는 더 강한 살기가 폭발했다. 무영의 신형은 이제 눈으로 쫓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움직이며 강충의 사각을 파고들었고 그의 검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가 되어 강충의 갑옷을 종이장처럼 찢어발기며 붉은 선혈을 허공에 흩뿌렸다. 하지만 강충은 치명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자신의 생명력을 연소시키는 연수금법을 사용하여 더욱 강력한 위압감을 뿜어내며 무영을 압박해왔다. 좋다. 내 놈이 기어이 마도의 끝을 보려 한다면 나 또한 이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주마. 강충의 눈동자는 이미 이성을 잃고 오직 승리만을 향한 광기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강충이 휘두르는 대도의 궤적마다 대지가 갈라지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파괴적인 위력이 실렸으며 무영은 이살과 단혼의 경지를 번갈아 사용하며 필사적으로 적의 공격을 흘려보냈으나 점차 체력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다. 마공의 부작용으로 인해 그의 시야는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으며 심장은 마치 터져나갈 듯한 고통을 호소했지만 무영은 10년 전 혀를 자르던 순간의 결의를 떠올리며 정신력을 쥐어짜냈다. 무영과 강충의 전투는 이제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신화적인 대결로 치닫고 있었으며 주변의 병사들은 감히 그들의 근처에 접근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공포에 질려 바라볼 뿐이었다. 전투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강충은 주변에 쓰러진 병사들의 기운을 강제로 흡수하여 자신의 힘으로 치환하는 금지된 비술인 천지희생법을 발동시켰고 그의 신형은 이제 거대한 거인처럼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무영은 이 일격이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음을 직감했으나 도망치는 대신 오히려 검을 거두고 단전의 모든 마기를 심장으로 모아 칠교마심결의 최후반부 경지를 준비했다. 강충의 대도가 무영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순간 무영의 주변 공간은 기괴한 정적에 휩싸였으며 모든 소음과 움직임이 마치 정지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차갑게 가라앉았다. 강충의 거대한 힘이 무영을 짓누르려 했으나 무영의 가슴 속에서 피어난 작은 자색의 불꽃은 강충의 황금빛 기운을 야금야금 잡아먹으며 그의 공격을 무력화시켰고 무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강충의 단전을 향해 손가락을 뻗었다. 마기에 오염된 무영의 손끝은 강충의 단단한 피부를 뚫고 들어가 그의 내공 근원을 순식간에 동결시켰으며 강력했던 장군의 기세는 한순간에 무너지며 허망하게 바닥으로 추락했다. 승부는 결정되었으나 무영 역시 전신의 경맥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고 무릎을 꿇었으며 그의 주변으로는 적들의 차가운 시선과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강충은 피를 토하며 무영을 올려다보았고 그의 눈에는 원망 대신 기이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는데 그는 이제야 자신이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는 듯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숨을 거두었다. 무영은 장군의 죽음을 애도할 틈도 없이 다가오는 적의 대군을 향해 다시금 검을 곧게 세웠으나 이미 그의 체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머릿속은 오직 왕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개경의 밤은 이제 가장 어두운 시간에 도달해 있었으며 황궁의 높은 담장 너머로 최충희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하여 무영의 심장은 다시금 분노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부상당한 무영의 뒤로 숨어있던 왕실의 마지막 호위 무사들이 나타나 길을 열어주기 시작했고 무영은 그들의 희생을 발판 삼아 다시 한번 강령전을 향해 피칠갑이 된 몸을 이끌고 질주를 시작했다. 뒤편에서 들려오는 병사들의 추격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지만 무영의 앞길에는 아직도 수많은 함정과 복병들이 도사리고 있었으며 그는 이제 자신의 생명력을 등불 삼아 어둠을 밝히며 나아갔다. 무영의 등 뒤로 성문이 무너져 내리는 굉음이 울려 퍼졌고 그것은 곧 다가올 12의회의 몰락을 알리는 전주곡이자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알리는 처절한 비명과도 같았다. 강령전의 육중한 문이 무영의 피 묻은 손에 의해 천천히 열리자 전각 내부에는 기괴할 정도의 정적이 감돌았으며 자욱한 향연 사이로 최충희의 비열한 실루엣이 보였다. 최충희는 이미 겁에 질린 국왕의 목에 서슬퍼런 단검을 들이댄 채 광기 어린 눈빛으로 무영을 노려보았고 그의 주변으로는 마지막 남은 그림자 호위무사들이 살기를 내뿜으며 검을 곧게 세우고 있었다. 무영은 전신의 경맥이 뒤틀리는 고통 속에서도 자색의 마기를 억지로 끌어올려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듯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그의 발자국마다 검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졌다. 이 끈질긴 짐승놈아, 기어이 여기까지 기어들어왔구나. 하지만 내 놈이 한 걸음만 더 움직인다면 이 나라의 군주가 먼저 황천길로 떠나게 될 것이니 명심해라. 최충희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최충희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무영의 눈동자에는 단 한치의 흔들림조차 없었으며 그는 오히려 자신의 검을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으며 최충희를 향해 소리 없는 비웃음을 전했다. 무영은 10년 전 스스로 혀를 잘라냈던 그날의 참혹한 기억을 떠올리며 자신의 내면에 쌓아두었던 모든 감정과 살기를 단전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압축하여 칠교마 심결의 최종장인 천지묵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듯 차갑게 식어갔고 전각 안의 촛불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압력에 의해 일제히 소멸하였으며 오직 무영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희미한 자색 광채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내 놈이 무엇을 하려는지 모르겠으나 이 칼날이 왕의 목을 가르는 속도가 더 빠를 것이다. 최충희는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단검을 든 손에 힘을 주어 왕의 목의 붉은 선혈을 맺히게 했다. 그 순간 무영은 자신의 단전에서 요동치던 마기를 폭발시키는 대신 오히려 자신의 모든 생명력을 집어삼킬 듯이 안으로 끌어당겼고 그의 심장은 이제껏 본 적 없는 기괴한 박동을 내뿜으며 전각 전체의 진동을 장악했다. 칠교마 심결의 정수인 천지묵은 소리와 움직임을 지우는 것을 넘어 시공간의 흐름조차 정지시키는 마도의 극에였기에 최충희와 호위무사들은 자신들의 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지며 감각이 마비되는 것을 느껴야 했다. 무영의 시야에서 세상은 흑백의 잔상으로 변해갔고 들끓던 비명과 함성은 사라진 채 오직 무거운 정적만이 지배하는 고요한 세계가 펼쳐졌으며 무영은 그 속에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사신이 되었다. 이것이 내가 10년간 벙어리로 살며 갈고 닦은 침묵의 대가다. 이제 그 무거운 죗값을 내 놈의 목숨으로 치르게 해주마. 무영은 마음속으로 처절한 일가를 내뱉었다. 무영은 정지된 공기 속을 유령처럼 가로질러 최충희의 코앞까지 다가갔으며 그의 손가락 끝은 이제 인간의 살점이 아닌 차가운 금속과도 같은 강도를 지닌 채 최충희의 가슴팍을 향해 서서히 뻗어나갔다. 호위무사들은 눈동자조차 굴리지 못한 채 굳어버렸고 최충희는 자신의 눈앞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보며 생애 처음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한의 공포를 맛보아야 했다. 무영의 손끝이 최충희의 심장 부근에 닿는 순간 억눌려 있던 모든 마기가 한꺼번에 방출되었고 정적은 깨어지며 전각의 기둥들이 비명을 지르듯 갈라지는 굉음이 개경의 밤하늘을
갈기갈기 찢어발기기 시작했다. 최충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벽면으로 날아가 처박혔고 그의 전신에서는 자색의 불꽃이 피어오르며 탐욕으로 가득 찼던 영혼을 남김없이 태워버렸다. 최충희의 시신이 힘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지자 왕의 목을 누르던 위협도 사라졌고 국왕은 떨리는 손으로 무영의 피 묻은 소매를 붙잡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으나 무영은 이미 자신의 모든 내공을 소진하여 바닥에 쓰러지고 있었다. 무영의 입가에서는 이제껏 본 적 없는 진한 자색의 핏덩이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으며 이는 마공의 대가로 자신의 심장과 폐가 완전히 타버렸음을 의미하는 파멸의 징조와도 같았다. 왕은 무영을 품에 안고 그의 이름을 연신 불렀지만 무영은 잘린 혀 때문에 대답할 수 없었고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자신이 지켜낸 왕과 이 나라의 미래를 향해 마지막 축복을 담은 눈빛을 보냈다. 무영아, 네가 아니었다면 이 나라는 이미 사라졌을 것이다. 짐이 그대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그대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워 역사가 기억하게 하겠다. 전각 밖으로는 반역군을 진압한 금군들의 함성이 들려오기 시작했고 개경의 동쪽 하늘에서는 길었던 밤을 끝내는 붉은 여명이 서서히 고개를 내밀며 피로 얼룩진 대지를 따스하게 어루만지기 시작했다. 무영은 서서히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 10년 전 돌아가신 부모님의 환영을 보았고 그들이 자신을 향해 인자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주는 모습에 비로소 마음속 깊이 묵혀두었던 증오와 고통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의 손에서 힘없이 떨어진 암행어사의 마패는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맑은 소리를 내며 굴러갔고 그것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고독한 영웅의 은퇴를 알리는 마지막 종소리처럼 전각 안에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벙어리 어사의 복수는 그렇게 끝이 났고 그가 남긴 전설은 이제 바람을 타고 개경의 저잣거리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될 것이었다. 새로운 아침의 햇살이 강령전 내부를 가득 채울 무렵 무영의 신형은 마치 신기루처럼 희미해졌고 그가 머물던 자리에는 오직 한 자루의 부러진 검과 주인을 잃은 낡은 도포만이 남아 쓸쓸한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다. 왕은 무영의 시신을 찾으려 애썼으나 마공의 끝에서 육신마저 기운으로 화하여 사라졌음을 깨닫고는 그가 사라진 방향을 향해 깊은 절을 올리며 진정한 충신의 넋을 기리는 장중한 의식을 거행했다. 12의회는 완전히 괴멸하였고 고려의 조정은 다시금 왕권을 중심으로 기강을 바로잡기 시작했으며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벙어리 어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자신들의 수호신으로 추앙하며 그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 부르기 시작했다. 무영은 사라졌지만 그가 보여준 정의와 희생은 썩어빠진 세상의 하나의 경종이 되어 수많은 이들의 가슴속에 불씨로 남아 새로운 희망을 틔워내기 시작했다. 세월이 흘러 개경의 거리에는 다시금 평화가 찾아왔고 만월각의 월향은 밤마다 달을 보며 소리 없이 사라진 자신의 주인을 그리워하며 가야금을 연주했으나 그녀의 노래 속에는 슬픔보다는 자부심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깊은 산속 이름 모를 동굴 안에는 누군가 정성스럽게 깎아 만든 혀 없는 사내의 석상이 세워져 있었고 그 앞에는 항상 신선한 꽃과 향이 타오르며 죽은 영웅의 넋을 달래주는 신비로운 광경이 연출되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나라가 다시 도탄에 빠지고 간신들이 득세하는 날에 침묵의 검사가 다시 돌아와 소리 없는 칼날로 악의 무리를 처단할 것이라고 믿으며 그렇게 영웅은 신화가 되어 영원히 전해졌다. 무영이 걸어온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길은 결국 사랑과 충성이라는 고결한 결말로 마무리되었고 개경의 바람은 오늘도 그의 이름을 나지막이 속삭이며 세상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고요한 축복을 내리고 있었다.